안녕하세요. 좋은 금요일입니다. 벌써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아니 진짜 오늘이 금요일 맞나? 그렇게 하면서 시작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웜의 신박 벌써 이제 3주가 됐네요. 그리고 구독자도 362 TV가 9천 명이 넘어섰더라고요. 어, 맛집은 소문을 내지 않아도 예, 고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효과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 좋은 댓글 중간중간에 달아주셔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채슬리 모닝 브리프도 알찬 내용들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소문 내지 마시고 몰래 몰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또 미국 빅테크 기업들 지금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고 오늘 아침 회의할 때 그 아마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었거든요. 뭐 11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종업원 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종업원 수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인건비 상승에 가장 직격탄을 좀 맞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주가가 그 기가 막히게 이제 선반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아마존 주가를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에 주가가 강하게 그때 빅세븐 종목도 우리나라에서 올라오고 당시에 미국 시장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그래서 이제 팡 기업이라는 네이밍이 붙었었잖아요. 2020년도에 한 해만 아마존의 주가가 얼마 올랐냐면요. 76% 올랐었네요. 저점이 마이너스 12%였었는데 1626달러에서 고점이 3552달러로 저점 대비해서는 한 110% 이상 올랐었고요. 주가 자체가 당시에 76% 오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21년도에 되게 좀 답답했었죠. 플러스 15% 갔다가 마이너스 11% 갔다가 결국 종가가 플러스 2.38%로 그렇게 끝났었고 당시에 S&P 500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한 16.7%였나? 16.26%였었네요. 거기에 비하면 아마존이 엄청나게 아웃퍼폼 했었죠. 반면에 작년에 S&P 500이 26.89% 올라갈 동안 플러스 2%밖에 못 오르면서 좀 답답한 흐름이었지만 20년에 워낙 이제 많이 땡겨놨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S&P 500이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 마이너스 13.27%, 저점은 마이너스 19.88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13.27%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 뉴스를 제가 대신 사이버스 어떻게 보는지 HTS 박전무가 보는 HTS 활용법도 지금 상윤12 TV에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핸드폰도 거의 뭐 기능에 한 5%밖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반해서 우리가 그 기능을 다 활용을 못 합니다. HTS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기능 중에 그 속에 올린 영상 아마 2부, 3부까지도 아마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이번에 올려놓은 것만 보시면 제가 쓰는 활용도의 한 15%, 20%밖에 또 못 올린 것 같은데요. 그 외적인 것도 시간이 될 때 또 활용법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HTS에도 보면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뉴스 종합이라고 해가지고요. 7하나 3하나 화면인데 보면 웬만한 언론사 뉴스들이 다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HTS 화면을 보면서 뉴스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매경 자이언트, 엔트인데 자이언트 같은 개미. 참 이름도 네이밍도 잘 적었죠. 매경 자이언트 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저녁을 먹는데 거기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문 봅시다.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이렇게 좋은 기사를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기자분들한테 참 감사하다고 진짜 진심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워런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었다네요. 자기가 이제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세 가지를 가져가고 싶은데 꼭 반드시 가져가야 될 세 가지만 선택하라면 첫 번째가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다던가 그렇고요. 두 번째가 체리 코크,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모닝 세트를 드시면서 코카콜라 자주 드시잖아요. 거기서 체리 코크를 가져가고 하나는 좀 기억이 안 나신다 했는데 그 정도로 워런 버핏이 신문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읽다 보니까 아시겠죠? 신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신문 기자분들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요. 팩트에 근거해서 이 기사를 써야 되다 보니까 그 기자분들이 이 기사를 쓸 때 굉장히 조사를 엄청나게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를 늘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일이 많거든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인사이트로 또는 이제 뇌피셜로 그냥 이렇게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도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는데 기자분들은 굉장히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이제 기사를 쓰시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매일경제 사설 하나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이든 5월 방한 때 한미 통화 수합을 다루어보라. 사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에서 22일 방한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보통은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미국에 먼저 찾아가서 방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오시네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기라서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어느 때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한미 동맹 발전과 대북 정책 공조, 경제 안보,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협의를 가질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의 긴축이 빨라지고 있는 데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형 악재가 동시에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진영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간 반목과 갈등이 커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서 리쇼어링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는 믿을 수 있는 동맹만으로 공급망을 구성하는 트러스트 쇼어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트러스트 쇼어링 단어가 좋네요. 믿을 수 있는 동맹끼리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한국 경제의 위기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달러당 원화값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고 무역수지 적자 폭도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 이달 20일까지 무역적자는 91억 달러를 돌파했다. 원화값 하락이 수입 물가 상승과 무역 적자로 이뤄지고 있고 원화값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 생산 GDP 대비 28%인 외환 보유액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환율을 방어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미국도 금리를 인상하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요 얘기도 많이들 우려하시는 거죠. 이럴 때 지난해 말 종료된 한미 통화 수합을 다시 체결한다면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미 통화 수합이 종결됐었네요. 지난해 말이니까 22년 말이고 이 한미 통화 수합이 체결됐던 게 언젠지 기억나세요?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통화 수합을 3월 달에 체결한 걸로 제가
살짝 기억이 나는데 밑에 있나요?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도 한미통화수합은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 원화값 하락세를 방어하지 못하면 대외 신인도 추락으로 한국 경제는 벼랑에 몰릴 수 있다. 새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한미 통화수합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 통화수합을 이번에 꼭 다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네요. 그 방금 여기도 적혀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도요. 10월 29일인가 30일인가 그때 통화수합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우리 시장은 바닥을 치고 반등을 시작했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그 바닥은 2009년 3월 달에 바닥이었고요. 하지만 우리 시장은 2008년 10월 달에 바닥을 쳤었는데 공교롭게도 통화수합을 체결을 했을 때가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코로나 때 그 통화수합을 체결하고 그 통화수합 체결이 그 방금 여기도 이제 환율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환율을 방어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시듯이 원화값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과거 이제 우리나라 IMF 때 이러다가 하다가 막 1,800원까지 원화값이 폭락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도망 나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인 자금이 막 그 엑소더스 했었잖아요. 대탈출을 했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통화수합은 하나의 굉장한 심리적인 경제 주체들한테 얼마든지 달러가 부족하면 통화수합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뭐 너네들이 한국에 투자했다가 달러가 없어서 한국에서 달러를 회수하는 투자금을 회수를 못할까 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하는 게 이 통화수합이기 때문에 이번 사설에서 통화수합을 꼭 이렇게 다시 체결하라는 좋은 얘기를 해주셨었네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목이 3월 주택 매매량이 전월 대비 23% 증가, 규제 완화 기대감. 최근에 제가 이제 부동산 뉴스는 안 다루고 있는데 그 부동산 관련된 게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에도 꽤 영향을 주거든요. 그 웰스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부의 효과. 내가 노동으로 버는 거 말고요. 일해서 버는 거 말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내가 투자한 자산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3억짜리가 6억이 됐네. 이랬을 때 돈 벌었으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나가가지고 외식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의 효과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주택가격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와이스트리트 가가지고도 제가 그 케이스 실러 미국 홈프라이스 인덱스 같은 게 올해 연초 이후 뭐 20% 올라간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주택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것만큼 주식 시장에 악재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 동향은 그래도 꼬박꼬박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토부 3월 주택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분양은 6개월째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규제 완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전국 주택 매매량이 신고일 기준으로 53,461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동월이 10만 건이었네요. 10만 2,109건에 비하면 47.6% 감소했지만 작년 요때만 하더라도 계속 뭐 영끌해서 집 사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았을 때고 또 주식으로 이제 많이 돈을 벌다 보니까 제가 뭐 재작년에 주식에서 돈 벌어서 작년에 이제 집 없으신 분은 집 사시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긴 했었죠. 그래서 아마 작년 동월이면 2021년 3월 달에는 10만 2천 건이 거래가 됐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거의 50% 감소했고요. 전월 43,179건 대비로도 2월달 대비로도
근데 2월 달 대비로는 23.8%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올해 1분기 누계 주택 매매량은 13만 8,349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량이 5,098건으로 4,615건에 거쳤던 전월보다 10.5% 늘어났고요. 수도권과 지방이 24.5에서 23.4%로 늘어났고, 서울보다는 이제 지금 경기도권이라든지 지방이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많잖아요. 공급 자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24%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는 아파트 매매가 32,487건이고 아파트 외 주택이 29,974건으로 전월보다도 23.8% 늘었다라고 돼 있는데, 요 밑에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2만 8천 가구 정도 되네요. 전월 2만 5,254가구에 비해서도 10.8% 늘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지금 증가 추세다. 수도권은 2,921가구로 전월 2,300보다 26% 늘었고, 같은 기간 지방이 22,936가구에서 25,000가구로 9.2% 증가했네요. 지금 수도권 인구가 우리가 전체 5,200만 명인데, 서울하고 경기 다 합쳐서 제가 알기로 한 2,500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 1,000만, 수도권 경기 1,500만 해서 2,500만, 거의 절반인데, 그 수도권의 미분양 가구 수에 비해서 지방이 미분양 주택이 꽤 많네요. 미분양 2만 5천 가구 중에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가 다 지방이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지방의 주택 가격이 만약에 내년, 내후년 한 2, 3년 뒤 동안에 여러 가지로 저는 뭐 2024년, 5년 요때까지는 부동산이 썩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르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정도. 최근에 뭐 올랐던 것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뭐 이번에 집을 못 사셨던 분들한테는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그동안의 이자 그리고 종부세, 재산세 낸 그 비용을 지금은 셀러스 마켓이냐 바이어스 마켓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그 파는 사람이 유리한, 살려는 사람이 많고 팔려는 사람이 적으면 그 파는 사람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셀러스 마켓이라고 그러고, 그동안에는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집을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셀러스 마켓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정부에서 공급 정책이 아니라 그 세금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면 제가 그러면 그 세금 늘어난 것만큼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걸 다 전가시키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뭐 사석에서나 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도 보면 집값이 최근에 이제 좀 잡혔는데 작년, 재작년 강력한 이제 부동산 규제책 나올 때마다 그 규제책이 공급으로 가야 되는데 팔지 못하게 만들고 세금을 높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그렇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미분양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던 사람들이 2017년, 16년 요때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던 사람들이 8년 정도 지나는 양도세 없이 이제 집을 팔 수 있는 그 기간이 24년이고, 그게 그때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뭐 최대 한 150만 채 가까이 된다. 뭐 이런 뉴스를 좀 봤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집 사는 거에 조급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된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보니까 좋은 데이터가 나왔고요.
여기 공급 얘기까지 나왔네요. 전국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46.5% 감소한 2만 1천 가구로 나타났다. 지금 3월달 기준인 거죠. 수도권은 13,522가구로 전년 대비 10.7% 증가는 했지만 지방은 7,519가구에 그치며 72.3% 감했다. 지금 뭐 이렇게 미분양이 많으니까 지방은 당연히 공급을 하면 안 되죠. 준공 실적은 전국으로는 32,538가구로 전년 대비 16% 늘었네요. 수도권이 16,100가구로 17% 늘었고, 네, 지방은 16,431가구로 15.5% 각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오세성 환경닷컴 기자님이 쓰신 기사였습니다. 여기 HTS 화면에서 지금 뉴스 종합 화면을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HTS다 보니까 좀 주식 관련된 상장기업 관련된 기사들이 확실히 좀 많이 나와 있네요. 현대기아차 중고차 진출 유예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라고 돼 있어서 이 기사는 한번 보고 싶네요. 아시아경제의 유현석 기자님이시고요.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28일 중소기업 사업 조정심의회의 중고차 사업에 대한 사업 조정 결과에 대해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건에 대해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사업조정 공고안을 의결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현대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 개시 시점은 내년 5월로 1년 유예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정 중고차 시범 판매가 허용된다. 현대기아는 사업 개시 1년 유예 공고는 완성차 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 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승적 차원에서 공고 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의 양적 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기아는 이를 위해 지금부터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해서 내년 1월에 시범 사업을 선보이고 5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 인증 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고차 업계와의 협력과 상호 발전을 위해 연도별로 시장 점유율 상한을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인증 중고차 대상 외의 차량은 중고차 매매 업계에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돼 있네요. 이 중고차 이런 기사를 읽으면 머릿속에 이제 중고차 시장 규모가 도대체 얼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제가 이제 좀 게스를 해보면 1년에 그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한 3,600조에서 거의 지금 이제 ASP가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4,000조 시장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 1년에 팔리는 자동차가 이제 9,500만 대에서 이제 좀 많아지면 이제 1억 대까지 늘어날 건데 1억 대 정도 팔리면 1억 대 곱하기 이제 4천만 원 하면 4,000조 시장인데 이 4,000조 시장이 이제 신차 기준이고요. 중고차 같은 경우에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그동안에 뭐 한 25억대에서 한 30억대 굴러다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굴러다니는데 물론 이제 노후와 완전히 이제 15년, 20년 지난 차들은 폐차로 갈 거고 보통 빠르면 3년에서 한 5년 이렇게 차를 바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리스가 뭐 3년 끝나면 또 바로 이제 차를 바꾸고 그런 수요까지 생각했을 때 중고차 시장 규모가 중고차는 뭐 3년 타면 보통 이제 한 30%에서 40% 감가상각된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치고요. 그렇다면 4천만 원 신차 가격에 비해서 3천 한 2,500만
2,500만 원 정도의 중고차가 거래되는데 1년에 한 몇 대 거래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신차가 1억 대가 팔리니까 중고차가 얼마 팔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제가 막 그런 걸 이제 찾아보고 중고차 시장 특히나 이제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또 얼마인지 거기서 현대기아차 이제 판매량이 지금 70% 나왔었다 했잖아요. 국내에서. 현대기아차가 뭐 누적돼서 깔려 있는 차들도 많고 한데 이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어느 정도 그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근데 여기에 방금 기사에 연도별로 시장 점유율을 상한을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진입하겠다는 거죠. 안 그러면 중고차 업계들이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 시장에 이제 들어갔을 때 현대기아차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일까? 이게 여러 가지 또 그 상세 효과가 있는 게 그 현대캐피탈이라고 있잖아요. 그 현대캐피탈은 또 리스 같은 거 할 때 현대캐피탈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중고차도 그 돈 빌려서 론을 일으켜서 또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인지 그런 거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현대기아차의 기업 가치가 얼마 정도 증가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게 반영이 안 됐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거는 재밌는 안 하던 걸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까 부동산 얘기하면서 조금 시간도 길어졌고요. 또 금요일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보내는 의미에서 오늘은 웜의 신박 주요 기사 읽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이 이제 4월 마지막 거래일이더라고요. 그래도 시장이 미국도 반등 들어가고 우리 시장도 이렇게 1% 가까운 이런 상승에 들어가서 아주 기분 좋은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고 건강한 그런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